안녕하십니까, 박성현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외국한 거래 실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목이죠, 이 과목, 그쵸? 그러니까 요거는 일단 중요한 거는 1과목의 내용과 많이 겹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차례를 가보시면 1장은 1과목과 겹치진 않습니다. 자, 2장 같은 경우는 좀 겹치죠, 그쵸? 자, 그 다음에 3장은 겹치진 않고요. 자, 4장도 겹치진 않고 5장은 다 완벽하게 겹칩니다. 그 다음에 6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5장, 6장은 잘 안 나온다 생각하시면 되고, 시험 비중은 1장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2장하고 3장까지, 그리고 4장의 외국화 회계는 상대적으로 나오는 부분만 나온다라고 해서 그 일반적인 부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행인 거는 올해부터는 이 과목에서 수출입 부분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100% 빠진 건 아닌데 거의 한 90% 정도 날아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공부하시는 분들은 되게 편하겠죠. 왜냐면은 이 수출입 내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빠져서 참 다행이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2장 거기 보시면 2페이지로 한번 가봅시다. 환거래 계약이라고 나오죠. 환거래 계약. 자, 환거래 계약은 뭐냐 이런 거죠. 자, 우리나라 은행이 있어요. 그래서 뭐 A 은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은행이라고 해봅시다. 얘가. 자, 그 다음에 저기 멀리 멕시코의 은행이 있다고 해봅시다. 멕시코의 어떤 M 은행이 있어요. 얘는 지방은행입니다. 지방은행.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뭐 1금융권이 있고 뭐 2금융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은행이 있잖아요. 여기도 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렇게 돈을 이렇게 보낸다. 100만 달러를 보내라. 100만 달러를 이렇게 보내줄 수 있냐?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첫 번째 이 100만 달러가 가서 이 은행이 고객한테 안 주면 어떡하죠? 그럴 수 있죠. 그죠? 은행을 못 믿는 거죠. 은행을. 자, 두 번째는 이게 불법 자금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은행에게 돈을 보내려면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이 은행의 신용도입니다. 못 믿으니까. 신용도 파악을 하고요. 두 번째는 불법 자금인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판단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충족을 해야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네는 좀 괜찮은 나라야 라고 하는 걸 이제 환거래 계약이라고 합니다. 환을 보낼 수 있는 은행 간의 계약이라고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콜레스폰던트 어레인지먼트라고 보통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 이제 보통 송금을 스위프트로 이제 보내거든요. 스위프트 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났을 때 이 스위프트 망을 막아버린 거예요. 송금 보내는 망이에요. 국제 전산 망을 말하는데 이걸 막아버리니까 이제 돈도 못 받고 돈도 못 보내고 하는 건데 이걸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스위프트로 보내죠. 뭐 이렇게 우표나 이런 건 지금은 없고요. 다 전신으로 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진짜로 돈을 보내는 방식이 있어요. 그리고 돈을 보내지 않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라는 건데, 뒤로 가면 나오는데, 무예치환 은행이라는 게 있고요. 무예치환 은행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예치환 은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핵심적으로 공부하는 건 이 예치환 은행이 더 중요합니다. 자, 무예치환 은행은 진짜로 돈을 보내는 방식이에요. 돈을 보내고 받고 이렇게. 받는 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왜냐면은 이 은행이 불법 자금을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보내고 받고를 진짜로 하는 거고, 예치환 은행은 서로 통장을 만들고 그냥 송금 없이 서로 간에 계정을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뭐냐 이런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쪽의 계정을 당방 계정이라고 합니다. 이쪽을 이제 선반 계정이라고 합니다. 선방. 이게 우리 계정이다. 그래서 our account라고 불러요. 이렇게 부르고, 자, 그 다음에 이쪽을 뭐라고 부르냐면 their account라고 부릅니다. 보통 거기 보면은 어디로 가시면 되냐면 3페이지에 보시면 뭐 당방 계정, 선방 계정 이렇게 보이죠. 그렇죠? 이게 뭐냐 이거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출을 합니다. 수출을. 물건을 보냈어요. 진짜로. 그럼 돈을 이렇게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돈을 여기다가 넣습니다. 돈을 수입상이
멕시코에 있는 수입상이 돈을 여기다 넣어요. 그럼 돈을 진짜 보내는 게 아니고, 자, 우리나라 쪽에서도 수입을 한 업체가 있겠죠. 수입 업체가 결제 대금을 이제 보내는 게 아니라 여기다 넣어놓습니다. 넣으면 진짜 돈을 보내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그냥 빼가요. 이 아까 수출했던 수출 업체가 이 계정에서 빼갑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쪽에서 수출하는 업체가 있겠죠. 이쪽에서 빼가게 됩니다. 이렇게 서로 간에 돈을 진짜 보내는 게 아니고 계정만 관리하는 거를 이제 예치환 은행이라고 합니다. 예치환 은행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은 그냥 우리나라에서 수출했는데 이쪽으로 뭐 1,000만 달러가 수입이 됐어요. 수입 대금이. 근데 멕시코 은행에서 다 가져가 버리면 큰일 날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래서 이제 얘가 다 빼가는 문제가 있겠죠. 자, 두 번째는 이 은행을 어떤 포털 창구처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른 각종 멕시코 은행들이 우리나라하고 거래를 하고 싶은데 아까 이 신용도도 문제지만 요 불법 자금 판단 여부, 그러니까 뭐 마약 자금이나 이런 것들을 보내고 싶거나 받고 싶으면 이 은행에게 수수료를 주고 이렇게 포탈창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이 2페이지부터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2페이지 보시면 2페이지 처음에 볼게요. 환거래 계약을 맺기 위해선 서명, 감, 전신한 암호문, 수수료율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신용 상태가 양호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락하는 형태다. 그 다음에 신용 등급이나 자금 세탁 방지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자금 세탁 방지. 우리나라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너무 깨끗하고 너무 훌륭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걱정할 이유가 없죠. 은행에서 불법 자금을 받을 리도 없고 업무를 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외국은 우리 모르죠. 자, 그래서 환거래 은행의 형태는 자기 계좌를 개선하는 예치환 거래 은행과 그 다음에 무예치환 거래 은행이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당방 계정, 선방 계정이라는 거는 예치환 거래 은행이 돼야 돼요. 예치환 거래 은행. 무예치환 거래 은행은 진짜 돈을 보내기 때문에 이런 게 필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 1번에 보면 뭐 당방 계정은 노스트로 어카운트, 그 다음에 선방 계정은 보스트로 어카운트라고 보통 부르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단계. 불법 자금을 판단하는 단계는 FATF라는 거에 가입돼 있으면 좀 빠르게 거래가 됩니다. 이게 Financial Action Task Force of Money Laundering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이제 자금 세탁을 방지하는 기구 같은 거죠. 우리나라 가입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밑에 보면은 신용평가를 하고 FATF의 회원국이냐? 그럼 바로 체결이 되죠. 그죠? 자, 그런데 이 신용평가 등급이 너무 낮아요. 그럼 바로 거절이고요. 이게 높다. 이로 내려갔는데 이걸 가입을 안 할 수도 있죠. 그럼 가입이 안 되냐? 그런 건 아니고 그 옆에 보면 OFAC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걸 물어봐요. 질의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Office of Foreign Asset Control. 그래서 미국 재무부 산하국에서 국제 테러나 뭐 이런 것들을 제한하기 위해서 발표하는 리스트 대상 여부가 아니어야 돼요. 그게 아니다. 그러면 이제 AML 질의서를 보냅니다. 이게 안티 머니 런더링의 약자거든요. 자금 세탁 방지 기구의 심사를 받아서 적정하냐? 그럼 가입이 된다 이런 얘기죠. 이 두 가지를 본다 그 얘기를 아주 엄청 어렵게 쓰는 건데 사실 실무적으로는 어마어마하게 복잡하겠죠. 이 계약을 체결하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복잡하지만 그거를 간단하게 한 걸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4페이지에 있는 내용, 제가 5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그런 거죠. 환거래 계약에서 이렇게 그 계약을 맺게 되면 자금 세탁 방지를 우리가 막는 방법이 좀 약해져요. 그러니까 예치환 은행이 뚫리게 되면 돈이 들어오는 거를 막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쪽으로 바로 입금하고 이쪽으로 빼가기 때문에 이걸 우리 일일이 다 판단할 수가 없는 문제가 생겨버리겠죠. 그러니까 이 은행 단계에서 다 거절을 해줘야 되는데 그 은행이 건전한가를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죠. 그 환거래 요청 은행의 거래 목적 등의 확인이 어려울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소재국의 자금 세탁 방지 제도 수행의 정보가 부족할 수가 있겠고 중복 계좌를 이용해서 제3자가 익명으로 거래를 할 수가 있겠고요. 대리 지불 계좌, 제가 아까 얘기했죠. 포탈처럼 다른 은행들이 다 여기다가 이용해서 다 이렇게 하면 수수료도 싸고 하니까 이용할 수 있겠다. 그게 문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건전하고 엄청나게 좋은 데지만 해외는 전 세계에 있는 은행들이 다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해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6페이지도 읽어보시면 뭐 스위프트 키라는 게 있겠죠. 뭐 당연히 스위프트 망은 굉장히 전산이 잘 발달되어 있고 보안이 철저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돼 있는 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사는 브뤼셀에 있고요. 그러니까 뒤에 또 나옵니다. 자, 환거래 계약. 자, 그 무예치 환거래 은행이 나오죠. 필터링을 실시하고 뭐 ARM 방식으로 이제 진짜로 돈이 들어오는 방식이다. 전신문을 주고받는 거죠. 전신문. 그러니까 돈이 왔어요. 전신문이 있어요. 근데 이 두 개는 이것도 전신문이 오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정리만 해주는 방식이고 얘는 진짜 돈이 오는 방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7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은 제가 얘기했던 걸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FATF의 소재국이냐 아니면은 그 대상이 아니면 간소화 대상 질의서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 AML이라는 게 안티 머니 런더링의 약자고요. 그 KYC는 Know Your Customer 뭐 이런 거 있죠. 클라이언트 퀘스처너리라고 해서 이제 뭐 그 고객을 묻는 거 있죠. KYC는 우리나라도 많이 있죠. Know Your Client, 뭐 Customer 이렇게 말하는 거의 약자죠. 자, 그래서 환거래 포함 내용은 뭐 계좌가 위장 은행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중복 계좌가 되지 않도록 얘기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뒤로 가시면 이걸 관리하는 게 나와요. 그 페이지 어디 가냐면 19페이지로 가면 외신 관리가 나오긴 하는데 그 전에 이제 은행들은 외환을 자금을 관리해야 되죠. 우리나라도. 그렇죠?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유동성입니다. 유동성. 그러니까 왜냐하면 앞에서도 1과목에서 얘기했지만 자, 개인이나 국가나 기업이나 모두 은행을 통해서 거래해야 되는데 그래서 은행은 수동적인 입장이 돼야 돼요. 외환 업무에 있어서 수동적인 입장입니다. 수동적이라는 거는 이쪽에서 합법적인 형태의 거래면 무조건 해줘야 돼요. 그죠? 돈 없는데 못 해줘요. 이런 거 없죠. 은행에 가가지고 저 달러 좀 바꾸려고 하는데 바꿔주세요. 뭐 하려고? 여행 가려고요. 돈 없어요. 당신 안 돼. 당신은 나이가 많아서 안 돼. 뭐 돈이 없어서 안 돼. 이런 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수동적인 입장으로 당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외화자금을 잘 관리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자금들이 있으면 유동성 문제, 유동성을 강화하면 수익성이 떨어지겠죠. 그렇겠죠. 자,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잘 보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안정성. 이 세 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모두 다 충족시킬 수는 없는 거. 그걸 트레이드 오프 관계라고 하는데, 또 이런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은행에서 수익성을 너무 추구하다 보면 유동성이나 안정성이 떨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우선적으로 가장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게 이 내용의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 10번에 보면 외화자금을 운용하기도 하고 조달하기도 하죠. 운용과 조달이라는 측면이 있겠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그 10페이지에 그 조달하는 방식들이 나옵니다. 단기자금을 조달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기자금을 조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자금 조달은 뭐 이 콜머니, 콜론 이런 게 있거든요. 콜론이 대출입니다. 운용이 콜론이에요. 뒤에 나오지만 콜론이 운용하는 거고요. 조달은 콜머니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루 이틀짜리 자금을 빌리는 거죠. 자, 그래서 콜머니다. 그래서 외화 콜론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대출해주는 거는 콜론이라고 돼 있죠. 그 11페이지에. 그래서 90일이 내고요. 오버나잇은 하루짜리예요. 그러니까 오버나잇이 있고 투말로에 넥스트가 있거든요. 3과목에 배우는데 그러니까 하루짜리예요. 오늘 빌렸다 내일 갚는 거. 투마로의 넥스트는 내일 빌렸다가 내일까지 빌렸다가 다음날 갚는 거 이런 거죠. 외화 거래는 T 플러스 2영업일 거래라고 했죠. 스팟 거래가. 자, 중장기 자금을 빌릴 수도 있다. 그래서 외화 채권 같은 거를 발행할 수가 있죠. 그래서 외국채하고 유로채가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뒤에 또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이제 채권을 발행하는 거죠. 돈을 빌릴 때
해외에서 외화 채권을 발행하는 형태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 통화로 발행하면 외국채, 다른 나라로 통화로 발행하면 유로채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한국은행에다가 돈을 빌려줄 수도 있고 빌려받기도 하죠. 자, 운용이 있습니다. 운용은 현찰로 갖고 있는 거죠, 그냥. 그죠? 예치금, 뭐 간단하게 이렇게 예금을 해놓는 거죠. 자, 그런데 앞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이 당좌 차월이 있고, 뭐 크레딧 라인이라는 게 있는데, 크레딧 라인은 뭐냐면, 여기 마이너스 통장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면 이제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해서 일부 좀 썼다가 또 갚았다 이러잖아요, 여러분들도. 그쵸? 그런 걸 말하는 거죠. 마이너스 통장. 마통을 말하는 거예요, 크레딧 라인. 당좌 차월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이 크레딧 라인은 조달 형태고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이 마이너스 통장을 해주는 경우, 은행에서 해주는 건 당좌 차월이라고 합니다. 오버드래프트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상대 쪽에서도 외화 같은 걸 좀 더 우리 쪽에다가, 우리 은행에 있으면 거기다가 좀 더 마이너스로 썼다가 갚았다 이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운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외화 예치금이 나오는 거기에 보면 부족 자금은 오버드래프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모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를 받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외화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은행 간에 뭐 빌려주는 거죠. 그래서 외화 콜론을 통해서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얘는 이제 대출을 하는 거고, 얘는 대출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은행 입장에서 수익이 되는 거고, 이건 이제 비용이 되는 거죠. 자, 매입 외환이 있습니다. 이건 수출 관련된 건데, 은행에서 외화 채권을, 그러니까 뭐 매출 채권을 사주는 거예요. 외화 매출 채권을 사주는 겁니다. 카드 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기업이 수출을 했는데, 그러니까 수출 대금을 3개월 뒤에 받기로 한 거예요. 그 은행에서 먼저 돈을 주고 3개월 지자의 선이자를 띈 다음에 먼저 줘요. 예를 들어서 뭐 10억이다. 그럼 5천만 원 떼고 이제 주는 거죠, 이자로. 9억 5천만 원 주고 나중에 3개월 뒤에 이제 10억을 다 은행에서 받는 거죠. 자, 이거는 은행에서 무조건 해줍니다. 외화 매출 채권은 이제 수출 장려 측면에서 거의 다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수익이 있겠죠. 자, 중요한 건 14페이지에 나오는 겁니다. 자, 유동성을 관리해라. 가장 중요한 건 유동성이라는 말이 나와요. 유동성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여기 시험에 잘 나오니까 별표를 쳐놓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면 자, 유동성을 관리하는데 당연히 1개월 이내, 1개월에서 3개월, 3개월에서 6개월, 6개월에서 1년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리한다. 자, 그 다음에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30일간의 순현금 유출액분의 외화 고유동성 자산 보유 규모가 80% 이상이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원 정도를 이제 나갈 일이 있어요. 그럼 80원 정도는 이제 현금 같은 고유동성으로 갖고 있어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80% 이상이라. 그것만 보면 돼요. 자, 이 비율은 부채분의 보통 자산의 비율이에요. 잘 보시면. 그러니까 부채분의 자산이 100%면 좋겠지만 너무 이 자산을 다 들고 있을 수는 없으니 80% 이상은 유지하세요.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중장기 외화 자금은 자, 일단 외화 대출분해, 그러니까 부채분해, 그 다음에 조달 잔액이죠. 1년 초과를 조달하는 거죠. 이게 100% 이내여야 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밑에가 이제 1년 이상의 외화 대출 잔액에서 1년 초과 조달 잔액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보면 되겠죠. 그죠? 자, 근데 여기 잘 보면 잘 봅시다. 대출 제어는 상환기간 1년 초과인 외화 자금으로 조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는 1년 이상 대출은 뭐냐면 내가 갚아야 될 돈이에요, 얘는. 그러니까 요거 이제 조달 잔액은 1년 초과 조달했다. 이게 대출이죠. 그리고 얘는 대출 해준 거예요. 이건 자산 개념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16페이지로 가면 이제 유동성 갭이 나옵니다. 유동성 갭이 있고 그 다음에 정태적이 있고 동태적이 있고 그 다음에 시나리오별 유동성 갭이 있죠.
자, 정태적은 뭐냐면 그냥 뺀 거예요. 잘 보시면 그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잖아요. 유동성 갭이라는 건. 자, 거기서 보면 일주일 이내는 300에서 200을 빼면 100이죠. 그죠? 그럼 갭 비율은 뭐냐면 자산분의 갭이에요.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이게 갭이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일주일에서 1개월은 그 표를 보는 거예요. 그 표 3번에. 그럼 얘가 100이죠. 500에서 400, 20%라고 나와있죠. 그죠? 얘는 33.3%. 이렇게 나와있죠. 그쵸? 그러면은 이 갭이 적은 게 좋겠죠. 그죠? 딱 적절하게 되는 게 좋고, 자산이 좀 더 많은 게 안전할 텐데, 마이너스가 되면 부채가 많으니까 좀 불안하겠죠. 그래서 갭 비율이 너무 커지면 위험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태적 그 유동성 갭은 유동성 갭과 갭 비율을 산정하는 걸 말해요. 갭 비율까지 말합니다. 자, 동태적은 뭐냐면 고객 행동 시나리오를 반영하는 점. 그러니까 약간 어떤 1년 뒤, 2년 뒤 이런 건 우리가 모르니까 시나리오를 좀 넣어줘야 되죠. 정확하게 이렇게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돈을 확 빼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부채가 확 늘어날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것들을 시나리오를 반영한다라는 거고. 자, 그다음에 3번에 보면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의 관리 요인을 모두 고려하는 거죠. 그래서 시나리오 설정을 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정상적인 시장 위기 상황,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이제 위기가 되는 걸 말하는 거죠. 위기 상황 등을 반영한다. 그러니까 조심할 거는 정태적은 그냥 뺀 거가 정태적이고 동태적은 갭 비율이 아닙니다. 갭 비율까지가 정태적인 거고 동태적인 건 시나리오를 넣는 거고 그다음 시나리오별 유동성 갭은 이제 내부적 요인, 외부적 요인을 모두 고려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컨틴전시 플랜이라고 해서 위기 상황까지도 다 고려하는 거죠. 완벽한 위기 상황을 다 고려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금융기관들은 다 컨틴전시 플랜을 다 게 반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이란 전쟁이 나가지고 이란 미국하고 전쟁이 나가지고 뭐 이렇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외화 관리가 될 거냐 이런 거를 이제 설정해 보는 거죠. 그 최악의 시나리오는 뭐 핵을 쐈을 때 뭐 이런 것까지 다 설정을 해 보는 거죠. 우리가 그죠? 그런 걸 말한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위기 상황이 되면 어떻게 자금을 조달하지? 이런 것도 다 계획을 세워 놓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유동성 파트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 예전에는 뭐 수익성 이런 것도 있었는데 지금 이런 건 없어졌고요. 유동성 관리하는 지표만 있죠. 거기 잘 보면 그죠? 왜 그러냐? 유동성이 중요하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19페이지로 가면은 이제 외신 관리가 나옵니다. 외신 관리. 그러니까 외신 관리는 이제 거기 밑에 나오지만 자, 우리나라는 스위프트를 통해서 은행 간 결제나 송금 보내거나 하는 것들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1992년도에 됐고요.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스위프트로 합니다. 예전에는 뭐 그 텔렉스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우편으로 진짜 보낸 거죠.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안 하고 이제 전신망을 통해서 이렇게 보내고 있죠. 스위프트의 장점이 뭐냐? 거기 보면 뭐 Financial Telecommunication 이렇게 써 있는데 메시지 교환을 처리하기 위해서 은행 간 정보통신망이다. 벨기에의 브뤼셀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해외 송금, 신용장 거래 이런 것들 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이 여기를 다 이용합니다. 뭐 증권사, 은행 이렇게 이용을 많이 하죠. 그래서 거기 보면 보안이 철저하다. 그쵸? 그래서 거기 보면 로그인 키하고 셀렉트 키를 입력해야 되고 은행 간에 교환되는 그 어센티케이션 키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알게 돼 있고 신속하다. 빨리 가죠. 그죠? 우리가 뭐 우편으로 보내거나 하면 엄청 오래 걸릴 거 아닙니까? 해외니까. 자, 비용이 저렴합니다. 비용이 싸다. 텔렉스 같은 경우 전신망 같은 거 한 장으로 보내면은 몇십만 원씩 해요.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가지고 비용이 예전에 더 비쌌죠. 그 전보 같은 거 하나 치면은 예전에 그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전보 보내면은 쌀한가만이었대요 옛날에. 조선시대 이런 데 보면.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싼 거죠. 이 통신이라는 비용은 굉장히 비싼 거예요. 지금은 뭐 이메일 이런 게 있어서 엄청 싸졌는데 거의 무료죠. 비쌉니다. 텔렉스는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여성분들이 그
앞에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타자기 쳐가지고 보내는 게 있어요. 그리고 뭐 따다다다다 이렇게 모스 부어 말고 글자로 와요. 그러다 보니까 비싸니까 대부분 약어로 표현이 되고요. ASAP 같은 거 있죠. 최대한 빨리 이런 용어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텔렉스 때문에. 비용이 비싸니까 다 대문자로 쓰게 돼 있어요. 얘는 오타가 나지 않도록 대문자로 쓰게 돼 있고 굉장히 약어가 많습니다. 왜냐? 자당 비용이 비싸서. 자, 표준화가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스위프트로 오는데 외신 관리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는 이제 24시간 전 세계가 돌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잘 때 미국은 깨 있고 미국이 깨 있으면 우린 자고 이러니까 이 스위프트 전신 문이 실시간으로 들어온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자고 있는 시간에도 들어오고 있죠. 들어오면은 그걸 다음날 일어나서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거를 이제 외신 관리라고 합니다. 자, A은행에서 B은행으로 송금을 하는 경우 전신문을 발송하게 되면은 오류가 있거나 바로바로 해야겠죠. 그래서 전신문 관리를 합니다. 수시로 입력되기 때문에 스위프트는 24시 365일 동안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는 오게 되면 바로바로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송금이 왔다라고 합시다. A 고객에게 송금이 왔어요. 근데 이거를 바로 안 알려주면 이 사람이 뭔지 모르겠죠. 돈이 왔는지 안 왔는지. 그죠? 그럼 이게 환율이 변하니까 하필이면 환율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이 사람이 바로 환전을 못한 거예요. 그럼 손실이 발생하겠죠.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신용장 같은 것들은 신용장이 발급되면은 이게 이제 은행의 보증 같은 거라서 수출사 입장에서는 신용장이 발급되면은 바로 물건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지체하면 안 된다. 그래서 관리를 잘 해주죠. 자, 전신문을 관리하는 그 부서가 있어요. 외환사업부 이런 데서 제가 관리를 하죠, 따로. 그래서 요즘 뭐 BPR이라고 해서 그 BPR 센터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다 그 다음 영업일에 처리하도록 돼 있다. 당일 처리가 원칙이죠. 당일 처리가 원칙. 자, 그러면 전신문이라는 게 오는데 표준화가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MT라는 게 있어요. 메시지 타입이라는 게 있는데 메시지 타입의 자릿수가 세 자리예요. 뭐 707 이렇게 옵니다. 103 이런 식으로 오면 이걸 보자마자 우리는 이게 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뭔지를 알 수 있다. 세 자리거든요.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스위프트 유저 핸드북에 따르면 이 기술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뭐 이쪽에 업무 하시는 분들은 이 번호만 보면은 뭐가 왔구나라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카테고리라고 그래요. 이걸 카테고리.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리를 그룹, 세 번째가 타입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뭐 이걸 외워야 되냐? 뭐 안 외워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너무 많아서 외울 필요가 없긴 한데 자, 일단 카테고리는 뭐냐? 요 앞에 게 있어요. 앞에 거. 요 1번부터 거기 보면은 뭐 9번, N번까지 있을 거 아닙니까? 0, 1, 2, 3, 4 이렇게 해서 쭉 해서 N번 뭐 이렇게 있는데 보통은 9번까지 다 있죠. 자, 그래서 0번이 날라왔다. 0, 1, 3 이러면은 뭐 0번은 시스템 메시지다. 자, 1번은 뭐냐면 고객이 송금 보낸 거예요. 트랜스포 책. 그러니까 책이라는 게 거기 보면 수표가 이거잖아요, 이거. 여기 책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 대문자로 돼 있죠. 보통 대문자로 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거기 이제 CHEQES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뭐냐? 이것도 책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영국 영어라서 그런 거라서 그냥 수표입니다. 수표. 수표가 발행됐다. 그러니까 수표가 날라왔다. 뭐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파이낸셜 인스티튜션. 뭐 재무적인 정보를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3번 같은 경우는 포린 익스체인지, 환전이라든가 뭐 이런 거죠. 자, 4번이 뭐냐면 컬렉션이 추심입니다. 추심. 그 다음에 뭐 6번, 몰라도 돼요, 이거. 그 다음에 7번 같은 게 뭐냐면 7번이 보증 신용장이에요. 그러니까 신용장입니다. 거기 보면은 다큐멘트 크레딧, 그 다음에 개런티가 보증서고 그 다큐멘트 크레딧이 뭐냐면 이제 신용장 관련된 거다. 자, 그 다음에 8번이 이제 트래블 책, 그 여행자 수표 있죠. 그거에 관련된 거고 9번이 밸런스 레포팅. 요게 이제 요런 거예요. 거기 보면은 노스트로 스테이트먼트 이렇게 나와 있죠. 요 두 개를 관리하는 거예요. 요 두 개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밸런스 레포팅이라서 서로 간에 차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정확하게 맞냐? 이걸 확인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자, 그렇다. 안 외우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가 이제 여기가 이제 첫 번째가 카테고리 가장 중요한 거고
두 번째가 이제 메시지 그룹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땡9N 뭐 이런 식으로 온다. 땡9 0은 수수료 이자 조정 통목, 9 1번은 뭐 이자 뭐 이런 걸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임이 뭐냐면 뒤에 붙는 거죠, 마지막에. 그래서 707이면 신용장 거래라고 하잖아요. 요거를 수정한다. 어멘드먼트 관련된 내용이다. 701은 뭐 신용장이 발행된 거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103 같은 경우에 고객이 송금이 왔다 이런 뜻이에요. 1이 아까 그 트랜스퍼라고 했잖아요. 그 앞에 가보면 커스터머 트랜스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고객이 송금 보내거나 수표를 보냈거나 이런 건데 요 왔다 이런 뜻이죠. 3번이. 자, 202는 이제 자금 이체 요청하는 거죠. General Financial Institution Transfer라고 해서 이제 자금이 왔다 그런 거고 700은 이제 신용장이 개설됐다 뭐 그런 겁니다. 이해 가셨죠? 자, 그런 거죠. 그래서 송금을 보내면 당발 송금을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은행 계신 분들은 송금을 보내면 이제 그 케이블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 안에 이렇게 쭉 보면은 뭐 거기에 뭐 10, 뭐 그 20, 23P 뭐 이렇게 해서 쭉 찍혀 있어요. 뭐 이렇게 써 있거든요. 여기 딱 보면은 20이 뭐냐? 그게 보내는 사람의 정보예요. 23B는 뭐냐? 은행의 그 고유 번호입니다. 오퍼레이션 코드라고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뭐 그 36번에 보면 익스체인지 레이트, 환율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고요. 뭐 그쵸? 59A는 이제 베네피셔리 커스터머로 해서 수익자에 대한 내용이고 뭐 그런 것들이에요. 71F는 샌더스 차지, 보내는 사람이 비용을 낸 거고 72G는 받는 사람이 비용을 얼마 낼 거냐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다. 이거 안 해도 됩니다. 중요한 거는 얘가 카테고리, 그룹, 타입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오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있다. 라는 거죠. 자, 그렇다. 그래서 26페이지로 가면 뭐 희미하게 써 있는데 거기 보면 20D에 레퍼런스가 있고 샌더스 레퍼런스가 나오고 203B에 뭐 CRED라는 게 이제 은행 코드다. 그런 거죠. 32A가 송금액이에요. 송금액.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되게 투명하게 돼 있는데 흐릿하게 돼 있죠. 가보시면은 다 나옵니다. 자, 수표 발행이 통지가 되면은 거기 보면은 이 수표 발행 은행 드로우뱅크라고 그러거든요. 지급은행이 드로우이에요. 발행자가 드로워, 지급이 드로우이라고 합니다. 몰라도 되고요. 그래서 MT101 메시지 타입 110은 1번이 이제 수표를 발행하거나 송금을 보낸 거랬잖아요. 수표를 발행했다 이런 뜻입니다. 요게. 그래서 밑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걸 관리하는 게 이제 외신 관리입니다. 요즘엔 다 그 본점에서 다 처리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보거나 뭐 그럴 필요는 거의 없습니다. 외신 관리는. 들어오면 이제 우리가 뭐가 들어왔다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환대사 부분이 있습니다. 환대사.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